그런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가세요? 아,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네?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암이 그게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낳으면 어째요?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 네.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가족력 없어요. 혹시나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암이 맞으면 어떡해요?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시골에 공기 좋은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나요? 어쨌거나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잖아요. 부담되고.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마음 없어요. 그럼요. 아프면 제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성미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시한폭탄이 터지듯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안사돈과 예기치 않게 아들 내에서 함께 묵게 된 성씨.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아들내 오는 나를 미뤘을 텐데 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아니, 아들의 제안대로 바깥에서 잤더라면 속 시끄러운 일은 없었겠죠. 상견례 때부터도 어디 가서 말 못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나무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성 씨는 멀리 살아서 오늘 일이 단편에 불과하겠지만 아들이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겠다 싶었죠. 이제 와서 이 밤에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같은 공간에서 자야 하나 싶었는데 그동안 장모님이라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참아왔던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발대발하는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 성 씨는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성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참 잘난 구석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을 멀리 떨어진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일찍이 성씨 부부로부터 독립해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살다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용돈도 마다하고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도 스스로 벌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참한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만난 적은 없었지만 2년 전부터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다정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와 함께 선물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결혼하겠구나 직감했죠. 그리고 성 씨의 예상대로 아들이 31살이 되었을 때 올해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도 그 소식을 반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보태려고 들었던 적금이 있거든. 서울은 전세도 비싸잖아. 보태서 써. 아들이 성 씨의 집에 내려왔을 때 성 씨가 아들에게 통장을 하나 건넸습니다. 통장 안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아둔 돈도 있고 수연이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태면 대출을 덜 받을 수 있잖아. 어머니 아버지 쓰세요. 엄마 아빠가 설마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너 줄까봐 그래? 나중에 너한테 손 안 벌리도록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주는 거야. 남편도 옆에서 성 씨의 말을 거들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의 힘으로만 시작해도 된다며 말이죠. 수연이도 집에서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둘이 벌면 충분해요. 예비 사돈이 돈을 못 보태준다니까
더욱더 성 씨가 주는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 받겠다는 자식들에게 보태주는 건 예비 며느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가 결국 알았다고 통장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성 씨도 남편도 내심 이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는데 성 씨 부부는 며느리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니 똑똑한 것은 당연지사였고 무엇보다 싹싹하고 예의가 바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결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진행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죠. 그건 며느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녀의 어머니 안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에 사돈을 처음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며느리 같은 사람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황스럽네. 수연이 너는 그런 얘기 없었잖냐? 날카로운 안사돈의 말에 며느리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 알아서 한다는 게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한다는 말인 줄은 몰랐지. 어쩐지 마주 앉은 성 씨가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는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질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자 상견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도 사돈이 해주시는 돈으로 전세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은 돈으로 다 하겠다는 말이잖냐?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도 둘이 모은 거 합치면 꽤 돼. 이 기집애가 나서지 말고 좀 있어봐. 엄마, 며느리의 말을 잘라먹으며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러워서요. 남자가 전셋집도 하나 없이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다 대출로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딸도 같이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인데 당연하지. 엄마, 우리들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다니까. 맹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돈네 집은 전세예요? 아니요. 그러면 자가예요? 네, 그런데요. 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애들은 빚더미에서 살라는 게 말이 돼요? 사돈의 비난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아들까지 나섰지만 식당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이며 노발대발하는 안사돈.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쪽에서는 못 보태주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똑같은 입장에서 자신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를 보니 성씨보다도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제발 집에서 얘기해. 더는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이런 결혼 못 시키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서 몸을 틀어 앉은 예비 사돈 때문에 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깥 사돈도 한숨만 한 번 쉬고는 그걸 방관하고 있었죠. 저희가 아들 결혼시키면 보태려고 했던 돈이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결혼이 엎어질 위기였으니 말이죠. 울먹거리는 예비 며느리가 딱해서 도저히 그럼 결혼 없자 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하고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없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대신 그쪽에서 혼수는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문이 막힌 예비 사돈. 참나?
그쪽에서 충분히 보태면 당연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죠. 성 씨의 남편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주먹 쥔 아들의 손을 툭툭 가볍게 쳤습니다. 아들의 심정도 성 씨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했습니다. 성 씨 부부는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이니 괜찮았지만 저런 사돈의 사위가 되는 아들은 걱정이 됐죠. 그렇다고 아들이 이 일로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엎어버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결혼은 부모들이 아니라 자식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니 말이죠. 집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기분이 풀렸는지 안사돈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할 말 못할 말들이 섞여 있었죠. 그나저나 사돈은 왜 이렇게 젊으셔? 우리 사위를 사고쳐서 낳으셨나? 그러면서 혼자서 웃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기분이 나빴지만 울그락불그락해진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 씨는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낳았고 사고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젊어 보인다는 칭찬으로 듣자 싶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뒤이어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로 시작한 통화는 사과로 끝났습니다. 제가 중간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좀 그러신데 상견례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집 문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에요. 죄인이 된 듯 말하는 며느리와 아들. 사돈의 그 드센 성격을 보면 중간 역할을 할래야 하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돈은 안 보태줘도 된다고 했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물러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도 그렇고 준석이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도 걱정이 돼.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준석이가 알아서 하겠지. 아들의 신혼집은 서울이 될 것이었고 사돈네는 경기도 안산이라고 들었으니 자주 왕래할 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결혼을 번복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어차피 이대로 진행될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자 싶었죠. 그 뒤로는 아들 며느리가 중간에서 말을 옮기지 않으니 성씨 부부에겐 더 이상 사돈과 관련된 갈등은 없었습니다.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이 되는 듯 했고 성씨는 결혼식 당일에 사돈을 한 번 보고는 그 뒤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아들에게서 종종 소식을 듣고는 했습니다. 어디야? 장모님 댁에 가고 있어요. 아, 또? 자주 왕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성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자주 장모님 댁이라는 걸 보면 알만했습니다. 뭐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못 가게 막아도 아들이 굳이 간다는 걸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장모님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보냐며 자주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성씨도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자신들은 아들이 없으니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도 결국 결혼을 했으니 아들도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왕 가족이 된 거 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듯 보여서 성씨도 잠자코 있었죠. 사돈네와는 다르게 거리가 거리인지라 성씨는 아들네를 볼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3번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씨가 아들네 갈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겨드랑이 쪽에 혹이 잡혔는데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성 씨도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검사하려고 해. 예약은 해뒀어. 그러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도 큰 병원에서 하셔야죠.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병원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아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받아야 하니 검사도 서울에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네 사는 곳이 대학병원과 가까워 반차를 내고 병원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죠. 그래. 준석이 말대로 해. 남편도 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니 결국 성 씨도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걸 가지고 가. 아들네 올라가는 날 성 씨가 미리 담가둔 파김치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해서 종종 택배로 보내주곤 했는데 처음 아들네에 가는 것이니 기왕이면 며느리 좋아하는 걸 챙겨가자 싶었죠. 성 씨는 오후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하니 오후 7시가 조금 넘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퇴근 후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아들이 성 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있는 김치를 보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파김치 해왔어? 병원 가시는데 고생스럽게 이런 걸 뭐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환자도 아닌데 뭘. 이건 너희 좋아하잖아. 아들이 보자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한 성 씨. 단지가 깔끔하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죠. 결국 성 씨 부부가 건넸던 돈을 받았던 아들은 그게 못내 미안한 듯 했습니다. 너희들 잘 살면 됐지. 성 씨는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려는데 벼랑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서방, 이제 와? 장모님, 아들 집에서 튀어나온 안사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아들도 장모가 올 것임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안이 벙벙한 것은 성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들네 집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과 성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운전하느라 못 봤어. 근데 장모님이 어쩐 일로? 갑자기 오셨어. 난처해 보이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네. 아니, 내가 수연이 아빠랑 싸워서 홧김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야지. 오늘 어머니 오신다고 말했잖아. 그걸 어떻게 기억해? 미리 연락을 좀 줬어야지. 아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건 아니지? 난 못 가. 그러더니 소파에 앉는 사돈을 보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성 씨를 돌아보며 근처 호텔을 예약해 줄 테니 바깥에서 주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성 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하루 동안 있으려면 둘 다 불편할 것이 분명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잠자코 성 씨의 대화를 듣던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호텔까지 가세요? 사돈끼리 한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좀 섭섭하네? 나는 그런 호텔 예약해 준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야. 나도 이참에 사위덕으로 5성급 호텔에서 한번 자보자.
아, 그럼 장모님이 호텔에서 주무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같이 자면 되지. 왜 유난인지 모르겠네.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분명한 그 말에 성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나도 여기서 잘게.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누구 잡아먹니?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이거 받아. 파김치 담가왔어. 정말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지는 며느리. 그러자 옆에서 사돈이 궁시렁거렸습니다. 김치를 요새 누가 담가서 먹어? 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지. 어머니가 해주신 게 더 맛있어. 아, 그렇지.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며? 명절 때마다 아주 자랑을 하던데. 온 김에 사돈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볼까? 황당한 소리에 성 씨가 대꾸를 못하고 있자 며느리가 그런 사돈을 타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엄마 밥을 차려주셔? 긴 시간 버스 타고 오느라 고단했던 성 씨에게 밥상을 차리라는 사돈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옛날에 식당 하셨다며? 그럼 너보다 솜씨가 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불편하게 서 있는 성 씨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아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사돈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도대체 애를 언제 낳겠다는 거야? 아, 아직은 낳을 생각 없어.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생각이 없으면 돼? 나도 천천히 나으려고요. 아니, 아빠가 곧 칠순인 거는 알지?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울리는 아들의 전화의 잔소리가 멈췄죠. 잠시만요. 장인 어른이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받은 아들. 여보세요. 네. 여기 계세요. 2, 3분 통화하더니 전화를 끄는 아들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세요. 걱정은 무슨?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네 장인어른 전화번호 저장 안 했니? 네? 저장돼 있죠. 어리둥절한 아들에게 사돈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아?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너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여보세요 하지? 네. 아이고, 누가 그러라고 하던.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네, 장인어른, 아니면 내 장모님하고 받아야지. 어른이 전화했는데 여보세요가 뭐니? 성 씨의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성 씨에게 돌려졌습니다.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남편 전화도 여보세요 하고 받는데요. 그냥 전화 받을 때 인사말 아닌가요? 아이고, 그게 아니죠. 누군지 알면 그 사람에 맞는 인사를 해야죠. 성 씨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성 씨는 누구에게 전화가 와도 여보세요로 통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너네 엄마도 그러시네. 그러니까 전화를 그렇게 받았구나. 너네 엄마라는 말에 성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의가 없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돈을 너네 엄마라고 지칭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인지 자꾸 아들에게 너라고 하는 것도 듣기 불편했는데 너네 엄마 소리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너네 엄마가 뭐야?
그리고 준석 씨한테 너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찔끔했습니다. 뭐라고 궁시렁거리더니 이내 며느리를 타박했죠. 너는 엄마가 말만 하면 뭐라고 해? 그 뒤로는 삐진 듯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차라리 토라져 있는 게 나은 것 같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사돈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센스 있게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알지? 남자가 설거지하는 게 센스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성 씨는 아들이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였으면 시어머니 등살에 죽을 맛이었을 듯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 담당이야. 여자라고 음식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때가 어느 땐데? 아, 엄마. 집안일 반씩 나눠서 하고 있어. 이게 진짜. 자꾸 토달래? 제가 할게요. 결국 아들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성 씨는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성 씨가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씻고 나오자 사돈이 성 씨의 가방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요. 잠옷 할 만한 거 있나 해서요. 잠옷이요? 급하게 나와서 옷을 못 챙겨왔네요. 딸내미 거는 맞질 않아서. 아, 저 입을 옷밖에 안 챙겨왔어요. 성 씨가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자 사돈이 말했습니다. 넉넉하니 편해 보이네요. 잘 됐네. 사돈이 우리 딸내미 거 입고 제가 그거 좀 입을게요. 네? 제 옷을요? 사돈이 저보다 날씬하잖아요. 엄마. 내 옷 입으면 되지 왜 어머님 옷을 입어? 아니야. 괜찮아. 입으세요. 저는 아들 옷 입을게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실랑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자리에 누워서 아침이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씻고 온 사돈이 성 씨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묵게 됐으니 얘기 좀 하다 자자며 방으로 들어가려는 성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아, 네.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가세요? 아,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네? 성 씨의 말을 듣고 표정이 변한 사돈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럼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셈이었습니다. 성 씨 가족도 그게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돈이 기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이 그게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낳으면 어째요? 아직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돈은 이미 유방암이라고 단정지은 듯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직 모른다고 말을 보탰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가족력 없어요. 혹시나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암이 맞으면 어떡해요?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시골에 공기 좋은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잖아요. 부담되고.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마음 없어요. 기분이 상해서 대꾸하자 사돈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프면 제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장모님, 요양원이라뇨. 무슨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도 성 씨처럼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라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냐. 아니요, 걱정 마세요. 저희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후 준비는 다 된 모양이죠? 네. 집으로 주택연금도 받을 수도 있고요. 주택연금이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은 아무것도 안 물려주시게요? 결혼할 때 받을 만큼 받았는데 더는 부모님 재산 받을 생각 없어요. 아들의 말에 사돈이 혀를 찼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애가 없어서 아직 모르나 본데 애 낳고 키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결혼할 때도 부모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쯧쯧 소리를 내며 아들을 나무라는 사돈. 솔직한 말로다가 결혼할 때 집 안 해주신 것도 아직도 좀 서운해요. 사돈네는 시골이라도 자기 집 갖고 계시면서 아들 결혼하는데 그렇게 돈을 아끼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게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엄마는 나 결혼할 때 500만 원밖에 안 보탰잖아. 혼수하라고. 너는 왜 자꾸 네 시엄마만 감싸는 거야?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말해.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이 기집애야. 이 맹추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엄마 역성만 들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 제발. 뭐? 진짜 이게 엄마를 서운하게 하네? 나중에 너는 애 봐달라고도 하지 말어. 아니, 낳지도 않은 애 이야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나도 엄마한테 봐달라고 안 할 거야. 참,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다. 지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남편이랑 시엄마 챙기느라 바쁘네. 더 좋은 선자리도 내가 다 봐놨었는데 말이야. 못 받고 결혼했으면 나중에 시부모 돌아가셨을 때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 바보니? 며느리는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 살고 계신 집 저희 주시면 되겠네요. 뭐야? 너까지 나 무시하니? 저희 부모님은 수연이 그렇게 부른 적 없어요. 참. 그래, 너 교육 잘 받았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일어나세요. 뭐라고? 댁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만 일어나시라고요. 이 밤에 어딜 가라는 거야? 집에 가, 좀. 며느리가 외치자 사돈이 기가 막힌 투로 말했습니다. 너희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난 안 가. 아들은 차키를 챙겨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 탄다고. 그러시면 택시 타고 가세요. 더 이상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못 듣겠습니다. 이 집 저희 집이에요. 이만 나가주세요. 아들은 키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지금 내가 사위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거야? 너네 가만히 있어? 택시라도 잡아준다고 할 때 가. 나 참 기가 막혀서. 너희가 이러고도 잘 먹고 잘 살 줄 아니? 사돈이 화를 내며 짐을 챙겼습니다. 나도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 그 옷은 벗고 가셔야죠. 사돈이 입고 있던 성씨의 옷. 더럽고 치사하다 정말? 아들은 사돈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가 성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라서 제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어요. 이 밤에 이렇게 보내도 맘 편하겠니? 같이 있는 게 더 괴로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론 준석 씨한테도 연락 못하게 할게요. 그동안 준석 씨도 많이 참아줬어요. 그리고 아까 엄마가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한테 베푸신 거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게요. 며느리의 말에 성씨도 애써 사돈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도 똑같았다면 화라도 내겠지만
저런 부모를 보는 자식 속은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10분쯤 있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 이런 일 예상했었어야 하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며느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사돈네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심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오히려 엄마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는 앞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돈네가 연락이 오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 성질이 좀 죽을까 싶었습니다. 성 씨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이도 생겼으니 아들 며느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사돈은 상종 못할 사람이었지만 며느리는 성 씨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 유방암은 아니었지만 성 씨와 남편은 괜한 걱정은 미뤄두고 자신들 건강이나 챙기자 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은 사돈네 말이 맞기도 하니 말이죠. 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엄마가 얼른 먹어치워버려.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어버리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먹던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잠깐만 기다려봐. 마침 남은 밥도 좀 있거든.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몸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아. 음식물 쓰레기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좀 버리던가 하지. 그거를 왜 자꾸 엄마를 줘? 애 봐주는 엄마한테 밥 좀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오인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귀하게 키운 외동딸 전수경. 그런데 자식을 아무리 귀하게 키워봤자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일은 없는 듯 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챙겨주는 음식만 봐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씨는 딸의 말처럼 자신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건지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오 씨는 상대에게 대접하는 밥상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딸이나 사위가 집에 오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들여서 늘 잔치상처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딸내가 오기 한참 전에 장봐와서 뜨뜻한 밥을 새로 해놓고 말이죠. 그러면 자식은 와서 밥술만 뜨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와 같은 이런 부모들 중에서 자식 집에서 제대로 된 밥상 한 번 대접받아 본 사람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진수성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갓 지은 밥 한술 들게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죠. 그런 오 씨를 딸은 예민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오씨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준다면 딸은 어떤 기분이 들지도 궁금했습니다. 딸 전수경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로도 쭉 오씨 부부와 함께 살다가 결혼하기 2년 전 28살 때 겨우 독립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오씨가 늘 아침 저녁을 손수 차려서 먹였죠. 그리고 딸은 30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오씨 부부의 집과는 30분 거리로 자주 볼 정도로 가깝진 않지만 왕래하기에 나쁘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지? 응. 점심은 휴게소에서 사 먹을게. 그럼 저녁 준비만 하면 되겠네. 박서방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박서방은 다 잘 먹어. 근데 고기보다는 생선이 더 좋대. 그래? 생선도 사와야겠다. 너는 고기 먹을 거지? 제육볶음 해줘?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알았어. 내일 조심히 와. 딸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연휴 첫날, 오씨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올라오는데 사돈네가 부산이라 딸 부부가 오씨네 집에 도착하면 오후 시간을 한참 넘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만 먹고 쉬라고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오씨네 집과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딸 부부에겐 다행인 듯 했습니다. 오씨는 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위와 함께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라서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마트에 가서 장을 한가득 봐왔습니다. 딸내미 온다고 또 거하게 차리네. 남편과 둘이 지낼 때는 반찬도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차리고 밥을 해놓아도 조금만 하거나 많이 해서 얼려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딸 부부가 오니 맛있는 밥상 차려서 먹이고 싶었죠. 다음 날 명절 당일이 되어 딸이 도착할 때가 거의 다 돼가자 밥상이 반찬으로 하나 둘 채워졌습니다.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딸이 좋아하는 빨간 제육볶음은 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집에서는 생선을 잘 굽지 않는데 사위가 좋아한다기에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 튀기고 있었습니다. 밑반찬들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 말고 전부 새로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칙칙칙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시간에 맞춰서 딸이 사위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정신없어. 밥한다고. 맛있는 냄새 나요. 그러게. 나는 엄마 집에 오면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 밥하는 소리. 이내 밥솥에서 증기가 빠지는 소리가 쉬익 하며 났고 이내 집안 전체에 밥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잡채까지 있네. 박서방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잡채 좋아해? 많이 먹어. 저희 집 차례상보다 더 차리신 게 많으세요. 그래?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 저녁 식사 내내 사위의 입에선 칭찬의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머니까 집밥이 늘 그리웠는데 앞으로 배고프면 장모님 밥 얻어먹으러 와야겠어요. 그래. 자주 와. 내가 해주는 밥은 집밥 아니야? 그래도 어머니 솜씨가 너무 좋으시잖아. 저녁 식사 시간은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위와 딸을 보니 오씨도 무척 뿌듯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고생스럽고 오래 걸렸지만 새하얗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기쁨이 컸죠. 그런데 사위가 자주 오겠다고 한 소리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도 오씨가 해준 음식을 무척 좋아했고 주말에는 밥만 얻어먹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딸도 물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딸 부부가 올 때마다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딸이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과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 시부모님이 왔다 가셨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시부모님은 초대하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한 번도 와보란 소리가 없어?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결혼 후에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어서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돈네는 왔다 갔다고 하니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오고 싶은지 몰랐지.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구경은 해보고 싶지. 그러자 딸이 흔쾌히 한번 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한 자식 집에는 안 가는 것이 좋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박서방한테도 물어봐야지. 박서방은 좋다고 하지. 올 때 맛있는 거 해와. 맛있는 건 네가 해줘야지. 엄마한테 해오래? 갈치조림 이런 거 먹고 싶다던데. 그래서 딸이 직접 저녁을 차리고 오씨가 집에서 갈치조림만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위가 바쁘다며 잘 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오씨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오씨는 다음 주 주말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서 냄비에 담은 갈치조림 말고도 집들이 선물도 따로 챙겨서 갔죠. 딸의 집에 도착해서 집 구경도 하고 거실에 앉아서 얘기도 했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도 딸이 밥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오씨가 가스불에 올려놨던 갈치조림만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밥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밥? 밥솥에 밥 있어. 미리 해놨어? 뭐, 그렇지. 금방 차릴게. 잠깐만. 한 10분쯤 지났을까. 갈치조림이 완성됐는지 딸이 가스불을 끄더니 오씨 부부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얼른 드세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얼른 먹으라길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씨는 무척 당황했죠. 가운데 갈치조림이 하나 올려져 있었고 반찬은 몽땅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통 그대로 꺼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밥이었습니다. 밥이 이게. 밥을 언제 한 거야? 오씨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젠가? 밥솥을 슬쩍 보자 뚜껑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56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밥솥도 오씨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결혼할 때 직접 사준 것이니 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수 없었습니다. 밥을 한 지 56시간이나 지났다는 뜻이었죠. 안 봐도 오래된 것인 줄 알았던 이유가 밥이 누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쉰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밥을 새로 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위와 딸의 앞에는 햇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에이,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엄마 아빠는 햇반보다는 밥솥에 한밥 좋아하지 않나? 밥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는 햇밥 먹으려고 한 건데. 그런데 누가 보아도 김이 폴폴 나는 하얀 햇반이 차라리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번거로우니 먹다 남은 반찬을 꺼내오는 것은 그렇다 쳐도 밥이라도 새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도 색이지만 김도 별로 나지 않는 것이 묵어도 너무 묵은 듯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집에 오는 부모에게 주는 밥을 3일 가까이 된 묵은 밥을 내오는지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섭섭했습니다. 딸도 막 지은 밥이 맛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더욱 그랬죠. 너희 집에서 밥 잘 안 먹니? 아니, 잘 먹는데. 근데 밥이 왜 이렇게 오래됐어? 아, 요 며칠 바빠서 집에서 밥을 못 먹었더니. 그러면 시부모님 오셨을 때는 새로 밥 했지?
당연하지. 딸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아니라 친정엄마 아빠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은 밥상을 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씨가 갈치조림이라도 가져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거한 대접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씨와 남편은 애써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집에 찾아오는 부모 밥까지 신경 쓰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섭섭한 오씨의 심정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일하느라 힘들고 바빠서 미처 밥에는 신경을 못 쓰고 사는구나 하고 그런가 보다 하자 싶었죠. 그런데 딸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기를 봐주러 자주 왔다 갔다 해보니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오래된 밥도 그냥 먹나 보구나 하고 그날도 그냥 먹고 나왔는데 정작 딸은 그런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사위에게는 햇반을 주면 줬지 절대 누런 밥을 주진 않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명절이 되었을 때는 오씨는 또다시 딸의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엄마가 몸이 안 좋다니까 나가서 외식하자. 하필 단단히 몸살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오씨는 딸과 사위를 빈상으로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한 끼 하기로 했죠.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수경이 엄마는 저기 건너에 불고기집 있지? 그거 좋아해. 딸 부부와 오씨 부부는 기분 좋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이라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한던 중이었습니다. 몸살 때문에 이틀 동안이나 거의 누워 죽만 먹어서 그런지 특히나 맛나게 느껴졌습니다. 수경이 너도 많이 먹어. 애기 잘 때. 먹고 있어. 어린 손주는 잠들어 있었는데 딸이 아기를 앞으로 맨 상태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워 보여서 얼른 먹고 애 좀 안아줘야겠다 싶었는데 사위가 말했습니다. 불고기 좀 더 시킬까?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불고기를 가리키며 사위가 말했습니다. 오씨도 그러자고 하려던 찰나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부족해? 뭘 그래? 이거 긁어서 자기 먹어. 그러더니 집게로 불고기를 집어 사위의 접시로 옮겨 놓는 딸. 오씨도 남편도 식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모습을 어이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먹었지? 그러고는 오씨 부부 근처에 있던 반찬까지 자신들 근처로 옮겨놓고 사위 앞에 있던 다 먹은 그릇은 오씨 앞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냄비 안에는 양파 쪼가리만 남아있었죠. 더 시켜서 먹어. 엄마 아빠 다 안 먹었어. 그래? 다 먹은 줄 알고. 2인분 더 시킬게요. 사위가 직원을 호출해서 불고기를 좀 더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다 먹은 것 같더니 새로운 불고기를 덜어서 먹었죠. 그렇게 20분쯤 흐르고 전부 배가 불렀는지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오씨도 그만 먹어야겠다 싶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 그때 딸이 자신의 앞접시를 들더니 덜어먹었던 불고기를 오씨의 앞접시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엄마 먹어. 이게 챙겨주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진작에 더 먹으라고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한창 먹고 있을 때는 자기 남편 챙기기 바쁘더니 다 먹으니 선심 쓰듯 남은 음식을 주는 딸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드세요. 딸이 그러니 사위마저 자신의 접시에 있던 불고기를 집어서 오씨에게 주었습니다.
먹던 것을 말이죠. 오 씨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배불러. 겉봐. 많다고 그랬잖아. 괜히 또 시켰네. 끝까지 얄밉게 대꾸하는 딸. 같이 살 때야 그런 줄 몰랐는데 시집가니 부모보다도 자기 남편이 더 먼저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은 오 씨가 아닌 사위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오 씨에게 한 행동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왜? 잠 못 잤어? 그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갈게. 점심 먹고? 좀만 더 빨리 와줘. 그럼 10시 반쯤에 갈게. 출산하고 반년은 일을 쉬기로 했다는 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종종 오 씨를 호출했습니다. 밤잠이 없는 아이 때문에 몸이 축난다며 오 씨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자꾸 당신을 불러? 애만 봐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 뭐가 예쁘다고? 남편이 궁시렁거렸습니다. 딸의 홀대를 몇 번 겪더니 오 씨의 남편은 사위가 불러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밥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라며 말이죠. 다녀올게. 그래도 내 딸이니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오 씨는 버스를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를 안고 있는 딸이 오 씨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밥 디딜 틈이 없네. 집 좀 대충 치울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어질러져 있는 집을 눈에 보이는 곳만이라도 대충 오 씨가 치웠습니다. 수경아, 이제 들어가서 좀 자. 그러자 피곤했는지 딸이 얼른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 씨는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는 마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손주가 잠이 들었죠. 거실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아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은 오 씨는 모두 잠든 고요한 집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정리하고 걸레를 가지고 와서 이곳저곳 닦기도 했죠. TV 뒤를 훑자 하얀 걸레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애랑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구석구석 닦을 시간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쯤 부지런히 움직이자 다시 손주가 일어났고 오 씨는 딸이 깰 때까지 손주 분유도 먹이고 놀아주었죠. 보통은 점심을 먹고 와서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오전에 올 때면 딸의 집에서 점심을 먹을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밥 안 먹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려 먹어. 엄마, 넌 먹었어? 난 라면 먹을 거야. 아, 맞다. 아침에 먹었던 찌개도 냉장고에 있어. 난 애기 우유 좀 먹일게. 애 보느라 힘든 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걸 바라지 않았지만 딸의 말처럼 냉장고를 열어서 차려 먹기도 이제는 좀 겁이 났습니다. 왜 안 먹어? 오 씨가 오후 2시가 넘도록 밥을 챙겨 먹지 않자 딸이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꺼내지 마. 나도 그냥 라면이나 먹을래.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딸은 새로 한 반찬은 꺼내지 않고 냉장고 안쪽 깊숙이 들어있던 반찬통들만 골라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찬통 뚜껑을 여는데 오 씨가 지난번에 올 때 해왔던 반찬도 보였고 어디서 사왔는지 모를 반찬도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는 채였습니다. 엄마가 얼른 먹어치워버려. 표현을 해도 참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딸. 아니,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 딸이 자꾸 그러니 오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에이,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어버리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먹던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늘 보면 반찬들이 이 정도씩 남아있는데 냉장고에 새로운 반찬도 있는 것을 보면 저들은 먹지 않는 것 같았으니 말이죠. 오 씨가 시금치가 들어있는 작은 반찬통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보자 어쩐지 시큼한 냄새가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덜지 않고 바로 집어먹었는지 안쪽엔 밥풀도 붙어 있었죠. 잠깐만 기다려봐. 남은 밥도 좀 있거든. 딸은 또 밥솥에 해놓은 밥을 싹싹 긁어 양푼에 옮겨 담았습니다.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그러더니 밥을 덜은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와서는 열어뒀던 반찬통들을 들어 밥 위에 전부 쏟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덜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반찬들을 전부 뒤집어 탁탁 털어댔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먹어. 엄마 비빔밥 좋아하지 않아? 먹던 나물, 콩나물, 멸치, 김치 전부 한 번에 양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큐브에 들어있는 고추장도 짜주는데 참 친절하기도 했지만 앞에 놓인 그릇이 사람 밥인지 개밥인지 몰랐습니다. 맛있겠지? 그러면서 자기는 라면을 끓여 먹겠다며 냄비를 드는 딸. 유 씨는 어쩐지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빔밥에 다 넣어버려서 김치는 새로 꺼내야겠네? 오 씨가 작년에 김장에서 줬던 통을 김치냉장고에서 꺼내더니 자기가 먹을 김치는 새로 옮겨 담는 오 씨의 딸. 먹다 남아 쉰 김치 쪼가리들은 오 씨에게 먹으라며 준 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 뭐가? 엄마 몸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아. 음식물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그냥 버리던가 하지. 그거를 왜 자꾸 엄마를 줘? 에이, 뭐야. 버릴 정도는 아니야. 너 그럴 거면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하지 마. 아니다. 그냥 엄마 부르질 마라. 엄마가 너 애 봐주고 냉장고에 버릴 음식 먹어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챙겨준다고 비빔밥 만들어준 거잖아. 밥 좀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희는 엄마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뭐 먹고 싶다, 뭐 해달라 하고. 너는 새밥 짓는 냄새 좋다고 그러더니 엄마는 묵은 밥이 더 좋은 줄 알아? 엄마는 사람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거 좋은 줄 모르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그렇게 아까우면 너랑 박서방이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 왜 엄마한테 먹어치우라고 그래? 아니, 내가 못 먹을 거 준 것도 아니고. 애 보느라 힘든 와중에도 엄마 점심 챙겨준다고 차려준 건데.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니? 서러워서 이제 너희 집에 안 오고 싶어. 네 아빠가 왜 안 오는데? 크게 대접해 주는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엄마 아빠를 쓰레기통 취급은 하지 말아야지. 아, 자꾸 왜 쓰레기통 얘기를 해? 쉰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네가 먹지 왜 안 먹고 라면 먹어? 난 그냥 많이 먹어서 질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질릴 때까지 먹다가 남은 걸 왜 엄마를 줘? 왜 맨날 누런 묵은 밥 주고? 왜 엄마한테 버리냔 말이야. 가만 보면 너희는 그런 거 안 먹는데.
왜 올 때마다 엄마한테 잔밥 먹어치우라고 해? 네가 자꾸 이러니까 박서방도 먹던 음식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챙겨줘도 뭐라 그래. 이내 딸도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럼 그냥 라면 먹어, 엄마도. 딸은 비빔밥을 들어다가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아깝다는 걸 오씨가 안 먹겠다고 하니 버려버린 것이니 말이죠.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싫고 오씨는 괜찮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애도 네가 알아서 봐. 엄마 부르지 말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호구처럼 너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어.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오씨는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 딸이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정말 오지 않을 거냐며 오씨를 닥달했습니다. 그리고 오씨는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 뒤로 딸은 종종 오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카톡으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했죠. 오씨도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딸이 은근슬쩍 물어보는 말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삐져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애기 보러 올 때도 되지 않았어? 애기가 할머니 보고 싶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할 말 있으면 너희가 와. 탐나? 알았어. 곧 명절이니까 우리가 갈게. 그렇게 연락을 하고서 열흘쯤 지났을 때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에 들렸다 온 딸과 사위는 명절 당일 저녁에 오신의 집에 도착했죠. 뭐야, 엄마. 아무것도 안 차려놨어. 또 어디 아파? 횡한 식탁을 보더니 딸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야, 우리 점심도 안 먹었어. 휴게소 안 들렸어? 그냥 빨리 와서 먹으려고 그랬지. 이제 차릴 거야? 와서는 밥부터 차리라는 딸. 배고프니? 네. 장모님. 엄청 배고프네요. 근데 이제는 명절에 밥 안 하려고. 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딸이랑 사위가 왔는데 명절에 밥 한 끼도 안 줘? 밥도 이제 각자 먹어. 얼굴 봤으니까 좀만 앉아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가. 배고프면 지금 가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왔는데 바로 가라고. 밥 차려줘. 딸의 말에 오씨가 한숨을 쉬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냉동실 문을 열어서 락앤락통에 들어있는 냉동밥을 꺼냈습니다. 정 배고프면 이거라도 해동시켜서 먹어. 뭐? 이것만? 냉장고에 먹던 반찬들 있으니까 꺼내서 먹던지. 아니면 비빔밥을 비벼 먹던지 해. 고추장도 냉장고에 있어. 뭐? 그게 뭐야? 마침 잘 됐네. 얼마 안 남아서 얼른 안 먹으면 쉬어버릴 텐데. 사위는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씨가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죠. 반찬 하나도 먹던 걸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진짜 명절에 꼭 이래야 해? 박서방한테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희 집 갈 때마다 그러길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니? 딸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 말어. 엄마도 그렇게 차리려면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 해. 허리 아파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 진짜 엄마 너무한다. 나 그럼 집에 갈게. 그래. 배고프다니까 박서방 데리고 얼른 가라. 남편도 오씨를 거들어서 딸을 등 떠밀었습니다. 아빠까지 이럴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딸이 씩씩대며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처럼 명절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 자신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놓고는 한 번 그런 일을 당했다고 분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딸이 가고 나자 남편이 명절인데 맛있는 거나 먹자고 말했습니다. 딸이 해주길 바랄 게 아니라 각자 먹고 싶은 거 해먹으면 그만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겪어보니까 기분이 그러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 그때는 화가 난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 마음이 차분해지니 오 씨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인데. 앞으로 안 그럴게. 그래. 이제 집에 올 거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네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엄마도 아빠도 이제 안 가. 너는 더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애기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거는 네 힘으로 알아서 해봐. 엄마도 너 혼자 키웠어.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씨가 워낙 단호해서 뭐라 설득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딸에게 작은 복수라도 해서 그나마 통쾌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연을 끊고 살 생각은 없지만 다만 이제 반찬 해다 바치고 애 봐주며 딸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그만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에게 퍼주고 또 서운해하고 참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바라는 게 없는 관계가 건강관 관계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딸도 처음엔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옳은 것이었음을 차차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병원이니까 진료받으러 오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오전에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물리치료실에서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솔직히 간호사들 보기에 민망할 때도 많아요. 자식 영업장인데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애 아빠가 의사가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에 어머니가 계속 찾아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놀러 오니. 아파서 오는 건데. 그리고 내가 차려준 병원에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니. 그거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차려주신 병원이라고 언제든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지 마시란 말이 아니라 오후 같은 때 좀 한가할 때 오는 배려는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강숙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이 의대에 입학해서 마을에서 잔치를 열었던 것이 꼭 엊그저께 같았습니다. 다들 개천에서 용났다며 강 씨를 부러워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부모 안 닮아 공부 잘해서 좋았고 엇나가지 않고 커져서 고마웠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농사지어서 키운 아들. 의사가 돼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게 됐으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옛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님을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웠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남편이 돼버렸고 사돈의 사위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아픈 부모, 진료도 안 봐주는 의사 아들이 말이나 되는 소린지. 이럴 줄 알고 의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병원까지 차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변해버린 내 아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열심히 가르쳤겠지만 결혼한 아들의 뒤치다꺼리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아들은 남이나 마찬가지이게 돼버렸으니 말이죠.
강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남편과 함께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강 씨의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모두 농사만 지으며 사셨던 분들이었죠. 자연히 남편과 강 씨의 배움은 짧았고 시대가 변했으니 아들만큼은 잘 가르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강 씨 부부의 바람대로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강 씨는 인생을 바쳐서 뒷바라지했죠. 시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남편도 아들이 대학교에 다닐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강 씨 혼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강 씨는 62까지 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 나와서 개원을 할까 해요. 대학병원에 다니던 아들이 작더라도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없으니 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 씨도 당연히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기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농사 안 지으시면 땅은 처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아들 결혼 자금을 천천히 마련하기 위해 농사 짓던 땅은 대부분 매도하기로 한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로 병원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 결혼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강 씨는 아들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도 결국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의미가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지방 소도시의 작은 가정의학과 의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대학병원에 다닐 땐 매일 잠도 못 자던 아들이 개원을 한 뒤로는 삶이 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아들이 병원을 차리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허리는요? 허리는 늘 아프지. 그럼 내일 오셔서 물리치료도 받고 가세요. 너 안 바빠? 그래도 어머니 봐드릴 시간은 있죠. 내일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럼 그럴까? 오시면 감기약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잘 챙겨 드시고요. 나이가 들어가니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허리는 고질적인 통증이 있었는데 아들 병원이 있으니 드나들며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었죠. 그런 강 씨를 아들도 잘 챙겼습니다. 그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번듯하게 성공한 아들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강 씨의 남은 소원은 아들의 결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지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머니도 얼굴 보면 아실지도 몰라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됐어? 대학 때부터 쭉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개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아들이었습니다. 건너 제 소식을 들었나 봐요. 작년에 그 친구한테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너무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의 나이도 30 중반이었습니다. 결혼 생각할 때가 됐으니 강 씨의 마음도 급했습니다. 그런 강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 안 가서 아들은 그 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건너 주변에서 그 집안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랑 사돈 맺는다고? 우리 시동생이 그 집이랑 아주 잘 알아. 그 집 딸인가 보네. 딸이 셋인데 아직 아무도 시집 안 갔다더니. 맞아. 장녀라고 하더라고. 그 딸내미가 완전히 효녀라서 여태 시집 안 가고 부모님 모시고 살았다더라고. 그래? 근데 나이가 좀 많지 않어? 아들이 35이잖아.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은 나이인데 뭐. 하기사? 교사라며?
의사랑 교사면 뭐 잘 만났네. 그러게. 난 아주 좋아. 강 씨는 아들의 결혼 상대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참 똑부러지고 똑똑한 아가씨인 듯 했습니다. 하루빨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0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애들 좀 봐주세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바쁘시다니까. 사돈네는 어디서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바쁘지 않은 강 씨가 자연스레 아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며 봐주었는데 며느리가 복직을 한 뒤로는 아예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도와달라는 아들 며느리의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TV 못 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틀어준 거 아니야. 내가 좀 보려고 튼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잖아요. 어려서 이런 거에 물들면 공부도 안 하고 바보 돼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평생 남으로 살아왔기에 맞춰가기가 힘들었고 똑부러지고 단호한 성격이 가끔씩은 강 씨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실에 TV는 없앨게요. 애들 교육상 안 좋아요. 이해하시죠? 그러고선 강 씨의 방에 작은 TV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보통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TV를 틀어두고는 했는데 이제는 여가 시간엔 방에만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어린 손자들 돌보고 밥하고 집안일 해주는 삶이 둘째 손자가 4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곧 초등학교에 가야 하기도 하고요. 일하면서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강 씨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말하는 육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의사인데 애들도 의사 돼야죠. 안 그래요? 제가 남의 아이들 가르칠 때가 아니죠. 그러면 좋지.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강 씨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니 강 씨의 존재는 별로 필요가 없는 듯 했죠. 강 씨도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지내면서 강 씨 또한 불편한 점이 많았고 허리도 아프고 아무래도 힘에 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에 군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가끔씩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보다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느 날 오전에 아들의 병원에 방문한 강 씨는 병원에 앉아있던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며느리도 한가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마주치곤 했죠. 진료 좀 받으려고. 어디 아프세요? 몸살이 난 것 같아서 근처 나온 김에 겸사겸사 들렀어. 오늘도 바쁘네. 아, 네. 강 씨는 간호사에게 접수한 뒤에 손님들 틈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전이라 그런지 강 씨와 비슷한 연배의 환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왕 온 김에 물리치료도 좀 받고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멀리서 강 씨를 지켜보던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저 좀 뵐게요. 그러더니 탕비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며느리의 뒤를 쫓아 들어가니 팔짱을 끼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병원이니까 진료받으러 오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오전에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오셔서 물리치료실에서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솔직히 간호사들 보기에 민망할 때도 많아요. 며느리의 말에 강 씨가 놀란 눈을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자식 영업장인데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애 아빠가 의사가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의 어머니가 계속 찾아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르치듯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강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씨가 아무리 자주 와봤자 열흘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오전이 편한 시간이다 보니 며느리와 몇 번 마주쳤는데 혹시 그때마다 못마땅했던 것일지 오늘은 꼭 벼르고 기다린 사람 같은 태세였습니다. 내가 놀러 오니 아파서 오는 건데 진료받고 돈도 내고 가잖아. 원래는 아들네 병원이니 돈을 내지 않았었지만 결혼 초에 한 번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식 병원이라도 공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식당을 해도 부모라는 이유로 아무 때 나와서 밥 얻어먹고 갈 거냐고 말이죠. 화는 내지 않고 늘 조곤조곤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늘 강 씨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꼭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잔소리는 늘 강 씨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아니, 내가 차려준 병원에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니. 그거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차려주신 병원이라고 언제든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오지 마시란 말이 아니라 오후 같은 때 좀 한가할 때 오는 배려는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자기 학생을 가르치듯이 강 씨를 나무라는 며느리.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파도 오지도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 씨는 한동안 아들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동네의 다른 병원에 가고 말았죠. 어라, 왜 여기서 나와? 아들네 안 가고 다른 병원 온 거야? 내과에서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과 맞닥뜨린 강 씨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네가 바쁘길래 나도 얼른 진료받고 가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지. 아이고, 그래도 기다렸다가 아들네 가야지. 우린 이따가 물리치료 받으러 아들네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는 곳으로 가야지. 의리가 있지. 옆에 서 있던 다른 사람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랑 같이 가면 좀 싸게 해주나? 농담조로 하는 소리에 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가려거든 오후에 한가할 때 가고. 왜? 같이 가. 아냐. 난 오후에 바빠서 못 가고. 둘이 다녀와. 감기 진료도 다른 곳에서 받는 마당에 동네 사람들과 우르르 몰려가서 눈총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들네 영업장이니까 괜히 친구들 데리고 놀러 간 것처럼 보일까봐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배가 아파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말이죠. 요즘 별일 없니? 한동안 병원에 가질 않다 보니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도 소식을 듣지 못해서 전화를 받은 아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별일 없죠. 애들은? 잘 지내요. 요즘 장모님이 오셔서 봐주시기도 하고요. 아, 바쁘시다더니. 가게 접으셔서 한가하시대요. 그러니. 다른 게 아니라 배가 좀 아파서 물어보려고. 이게 그냥 체한 건가? 아니면 장염 같은 건가 싶어서. 체한 거면 그냥 약국만 가려는데
배가요?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등 쪽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전화로 어떻게 알아요? 진료를 봐야 알지. 예전에는 종종 이렇게 통화로도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니 와봐라. 아니면 약국에서 무슨 약을 사 먹어라 하고 알려줬었는데 어쩐지 아들의 대답이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진료 보러 한번 갈까?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병원 바빠서요. 그리고 어머니, 병원은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어지간한 걸로 오진 마세요. 저 하루 종일 진료봐서 피곤한데 퇴근하고는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강 씨는 한참을 휴대폰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쩐지 자신이 아들에게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들 진료 시간이 끝나고 전화한다고 했는데 생각 없이 휴식을 방해하는 부모가 된 듯 했습니다. 강 씨도 아들처럼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이 바빠진 것은 잘된 일이었지만 병원이 잘 되는 만큼 아들의 태도도 변해갔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전에 자신의 아들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또 한동안은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죠. 아들이고 며느리고 강 씨를 홀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이 의사라고 부러워하지만 이런 강 씨를 알면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병원 차려주니 이제 자신에게 받을 건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단지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가 뒷전이 된 것뿐인지 어쨌거나 강 씨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의 집에 아들의 이름으로 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강 씨의 집에서 거주한 게 아주 오래전 일이라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잘못 온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강 씨의 집으로 뭔가 배송을 시킨 건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바쁜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외출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냥 병원에 가져다 주자 싶었습니다. 바쁜 아들에게 전화해서 우편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아들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서 간호사에게 우편물을 맡기고 나왔는데 계단 부근에서 다른 직원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지? 요즘에 계속 저렇게 오더라. 단체로. 사모님이 그러라고 해서 어쩔 수는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리 다 차지하고 누워서 수다 떨어. 그래도 어쩌겠어. 원장님 장모님이라는데? 어느새 강 씨도 모르게 귀를 쫑긋한 채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장모란 소리에 강 씨가 병원을 나오려다가 말고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다들 바빠 보이는 와중에 물리치료실이 어쩐지 시끄러웠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라 침대가 5개가 있었는데 중년 여자들로 가득 찬 상태였고 전부 찜질 중인지 엎드려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힘 좀 쓴 거야. 밖에 보이지? 사람 많은 거. 그러게. 자기 딸 선생님 됐다고 했을 때도 다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의사 사모님 됐네. 아무튼 복은 타고나야 하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오전에는 바빠서 이렇게 잘 안 하거든. 근데 너희들 때문에 특별히 사위 찬스 쓴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아이고. 저 사위 자랑? 맨날 들어도 부럽네. 그러게. 나도 우리 사위가 의사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조금만 아프면 쫓아가서 치료해달라 그럴 거 아니야. 100살까지 거뜬히 살겠다. 우리 돈 안 내고 가도 되는 거지? 누가 가족 병원에서 돈을 내?
대화를 듣고 있던 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며느리가 없어도 자신의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딸이 사모님이라 힘 좀 썼다고 자랑하는 사돈을 보니 아주 적극적으로 며느리가 나선 것인 듯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줄줄이 누워서 아주 병원에 관광이라도 온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러니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듯 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 이러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았고 말이죠. 아들을 의사로 키운 건 강 씨인데 괜한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고생해서 키워준 부모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장모만 챙기는 아들도 괘씸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려 들더니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아들의 병원을 이용해 먹는 듯 했습니다. 처갓집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친부모는 홀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가장 서운한 건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전화했을 때 짜증을 내던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쯤 되니 강 씨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연아, 엄마가 내일 친구들 데리고 물리치료 좀 받으러 가려는데 괜찮니? 아들에게 전화해서 묻자 아들이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세요? 병원이 노인정도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너희 장모도 와서 물리치료 받던데. 아니야? 아, 그건 어쩔 수 없었고요. 어머니까지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애도 아니고. 왜 네 장모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나는 진료 한번 받을래도 돈도 내고 눈치도 보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장모님이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는 그래도 제 부모님이니까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아들 별것도 아닌 걸로 괴롭히지 마세요. 더 하실 말씀 없죠? 그럼 끊을게요. 매정하게 대꾸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들. 이제는 강 씨도 아들에게 기대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손주들도 이제 장모가 봐주니 자신의 존재가 아쉽지 않았고 이제 점점 아픈 데는 늘어가니 나이 든 부모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강 씨가 의사된 아들 덕 보려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아파서 아들네 병원에 찾아가는 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아들 며느리가 야속했습니다. 의사 아들 등에 업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말년에 아들 덕 좀 보고 아픈데 치료도 하고 그러는 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저물어버린 세월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인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신경 끄고 내 삶이나 신경 쓰자 싶었습니다. 병원이 아들네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감기는 이비인후과가 나았고 허리는 정형외과가 더 나았습니다. 요즘엔 허리 전문 병원도 있었고 말이죠. 그냥 아들 병원이라 마음 편히 갔던 것인데 강 씨를 생각 없는 노인네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강 씨도 질려버렸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꽤 오래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아들 며느리도 굳이 강 씨를 찾지 않았죠. 그러다 반년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이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네 병원 어디로 옮겨? 옮기다니? 엄마가 그걸 몰라? 이번에 병원 앞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확장이 전한다고 붙여져 있던데.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바쁘네 어쩌네 하더니 돈을 많이 번 듯 했습니다. 동네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동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꽤나 좋은 위치에 훨씬 더 크게 병원을 옮길 모양인 듯 했습니다. 어쩐지 아들과는 더욱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희 병원 옮겨요. 한참 뒤에 아들이 병원을 옮긴다며 옮긴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강 씨가 알아봤자 쓸데없는 정보였습니다. 강 씨도 그냥 그러니 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아들네 병원에 갈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1년쯤 흘렀을 때 강 씨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병원이 매달 적자예요. 위치도 더 좋았고 규모도 크다고 그래서 훨씬 잘 될 줄 알았는데 적자라는 소리에 강 씨도 놀랐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할 줄 알았으니 말이죠.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매달 대출 이자도 겨우 내고 있어요. 이전에 있던 병원은 규모는 작아도 주변에 병원이 많지 않고 50대 이상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늘 북적거렸었는데 옮긴 곳은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병원이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병원이 많으니 수익적으로 봤을 땐 이전만 못한 것 같았죠. 요즘에 뉴스에서도 병원이 망한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했는데 그게 강 씨의 아들 얘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망한 것은 아니지만 꽤 오래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았죠. 옮길 때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지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어떡하니? 단순히 고민 상담을 위해 전화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아들의 용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땅 아직 가지고 계시죠? 아들 병원 차려줄 때 대부분 땅은 처분을 했지만 지금 강 씨가 소소하게 텃밭으로 쓰고 있는 밭과 강 씨의 집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남은 모든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고 했죠. 사정 좀 나아지면 천천히 갚을게요. 그냥 달라고 안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하지만 아들은 당연히 강 씨가 그 돈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너 병원 차려주고 남은 건 다 내 노후 자금이야. 이걸로 대출 받아서 잘못되면 그때는 엄마가 무슨 돈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기가 막힌 말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제가 의사인데 돈은 어떻게 해서든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 잘 되면 어머니도 당연히 좋죠. 너 병원 잘 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라니요. 너 그전에 병원도 잘 됐는데. 그래서 내가 좋았던 게 뭐가 있는데?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프면 진료받으러 오시고 의사 아들 뒀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힘은 내가 아니라 네 장모가 주고 다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 보면 의사 아들 둬도 소용없는 것 같다고. 아니, 누가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지. 명절이라고 전화 한 통이 끝이고 엄마를 다른 병원 다니게 하고 애들 어려서 한창 힘들 때만 부려먹고 이제 힘 안 드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 좁은 곳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니? 근데 그게 다 맞는 말 같아. 그래서 빌려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챙겨야지. 아들이 의사라고 내 노후 책임 안 져주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 노후 내가 책임지려면 이 집은 건들 수가 없지. 나중에 너희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너희도 이제 나한테 손 벌리지 말어. 그러자 아들이 괴로워했습니다. 아니, 장모님도 나중에 저희가 부양해주기 바라는 눈치고 애엄마도 병원 안 된다고 집에서 절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기껏 의사 돼서 그런 취급받고 살길 원하세요? 그런 취급을 내가 했니? 네가 자처한 거지.
그렇게 똑똑했던 아들 고생고생해서 의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 했더니 넌 처가 식구밖에 안 챙겼잖니.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바래? 저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요. 너희 처갓집한테 물어보던가. 그게 되면 제가 왜 전화를 했겠어요. 네 말대로 의사가 아무리 병원 망해도 굶어 죽을 리는 없잖아. 근데 나는 이 집이랑 땅 없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는 강 씨는 아들과의 통화를 종료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병원이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에게까지 손을 벌릴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강 씨가 당했던 취급을 생각하면 이제는 강 씨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강 씨 나이가 70세인데 이제 와서 빈털터리가 되어 아들에게 버림받는 날에는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퍼준 것을 돌려받을 방법은 요원했지만 앞으로라도 정신 똑바로 하고 내 밥그릇은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상황도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식에게만 무한정 퍼줄 수는 없었습니다. 앞가림을 해도 의사 아들이 더 잘할 것이니 이제는 정말 신경을 끌 때가 됐습니다. 다른 병원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벌 돈을 벌 테니까 괜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죠. 강 씨는 아들에 대한 걱정은 뒤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의사가 된 순간 끝냈어야 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강 씨 스스로가 아들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산듯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은 인생이나마 자식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재차 다짐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